2021년 4월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몬터레이 파크의 한 바비큐 식당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상 속 남성은 노란 종이봉투를 들고 한 남녀의 테이블로 걸어갑니다. 남자는 봉투에서 권총을 꺼내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함께 있던 여성이 놀라 막아서자 그는 그녀를 바닥에 밀친 뒤 무표정한 얼굴로 총구를 겨눴습니다. 탄창을 비운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새 탄창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이어 쓰러진 두 사람에게 다시 총을 쐈습니다.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뒤 그 자리에 서서 20초가량 지켜본 남자는 두 사람의 움직임이 멈춘 뒤에야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남자는 마치 평범한 일이라도 처리하듯 움직였습니다. 목격자들은 처음 6발가량의 총성이 들렸고 잠시 뒤 다시 6발에서 8발이 울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주방 직원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사건은 남가주 중국계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몬터레이 파크는 주민의 3분의 2가 아시아계이며 그중 다수가 중국계입니다. 1970년대부터 대만계 이민자가 대거 정착해 남가주의 작은 타이베이로도 불립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잔인하게 만들었을까요? 세 사람 사이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수사가 시작되자 세 사람의 관계는 곧 드러났습니다. 대낮에 총을 쏜 남자는 이틀 뒤 국경에서 체포된 38세 징이신이었습니다. 총에 맞은 여성은 그의 아내인 36세 왕링링. 함께 있던 남성은 그녀와 가까운 사이였던 37세 리자이밍이었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허베이성 징현 출신인 부부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당시 11살과 9살이었습니다. 2013년 남편은 홀로 미국에 건너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의 영주권을 얻은 그는 2015년 무렵 아내와 두 딸을 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낯선 미국 땅에서 부부에게는 의지할 친척도 편히 만날 친구도 없었습니다. 팬데믹까지 닥치며 남편의 일감은 끊겼고 그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왕링링은 마사지숍에서 주 6일 일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한 왕링링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그와 자주 만난 고향 친구는 징이신의 과거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징이신은 원래 온순했고 고향에 살 때 부부 사이도 좋았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적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두 가족은 서로의 집을 오갈 만큼 가까웠습니다. 친구의 가족이 그의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고 장거리 운전을 하는 친구가 묵어가기도 했습니다. 며칠씩 함께 지냈지만 친구는 부부에게서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건 직전 친구는 징이신에게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징이신은 갑자기 중국으로 가겠다며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두 딸을 부탁했습니다. 통화는 1분도 안 돼 끊겼습니다. 친구가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웃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이웃들은 사건 전부터 부부의 집에서 격한 다툼이 자주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딸들도 부모가 자신들을 앉혀놓고 힘든 질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혼하면 누구와 살고 싶니? 이미 엄마는 안방을 나와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부부관계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마지막 계기가 그를 아내의 목숨까지 빼앗는 살인마로 만들었을까요? 딸의 기억에 따르면 그날 엄마는 가족과 외출할 때와 달리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리자이밍의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 장면이 징이신의 분노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포된 그는 보석 없이 수감됐습니다. 3년 반이 흐른 2024년 10월 24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징이신은 두 건의 1급 살인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배심원 선정에는 보통 하루가 걸리지만 이번에는 이틀 반이 걸렸습니다. 60명의 후보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인 끝에 배심원단이 구성됐습니다. 정식 배심원 12명과 예비 배심원 3명이 선정됐습니다. 그중 8명은 아시아계였습니다. 이날 징이신은 죄수복이 아닌 셔츠를 입고 출석했는데 3년 전보다 머리가 확연히 길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해 보였습니다. 국선 변호인 2명과 중국어 통역사 3명의 도움을 받으며 재판에 임했습니다.
무너진 부부 관계가 범행의 배경이었습니다. 다만 그날을 바라보는 검찰과 변호인의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증인신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을 현대판 방금년 이야기로 묘사했습니다. 변호인은 불륜한 아내와 상대 남성을 처단한 인물이 영웅무송이 아니라 순박하고 힘없는 남편 무대랑에 빗댄 증인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그가 조용하고 수동적인 그저 착한 남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홀로 미국에 건너와 고된 일을 했고 형편이 나아지자 아내와 딸들을 가장 먼저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모든 노력은 가족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간과 힘 대부분을 가족에게 쏟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와 설산을 찾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낀 것도 두 딸에게 더 많은 돈을 남기고 싶어서였다고 변호인은 말했습니다. 사건 이후 증인신에게는 최소 8,000달러 상당의 현금과 자산이 있었습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도 있었지만 딸들에게 돈을 남기겠다며 무료 국선 변호인을 택했습니다. 변호인은 왕링링을 증인신과 정반대인 인물로 그렸습니다. 왕링링의 문란한 행동이 남편의 분노를 키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왕링링이 마사지숍에서 장시간 일하느라 집안일과 육아는 증인신이 도맡았다고 했습니다. 왕링링은 일주일에 단 하루뿐인 휴일도 가족과 보내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로 여러 남성과 연락했고 증인신이 문제를 제기해도 왕링링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화려한 장신구와 하이힐로 꾸미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몇 주 전에도 부부는 이 문제로 크게 다뉜습니다. 당시 증인신이 의심한 남성은 훗날 총에 맞은 리자이밍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리자이밍은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차려입은 왕링링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이 모습이 증인신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이성을 잃게 했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입니다. 범행 직전 그는 차를 몰고 식당 주변을 여러 차례 돌았습니다. 멕시코로 도망치던 중 도령 걸어서 미국으로 돌아오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런 행동이 당시 그가 이성을 잃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식당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증인신은 아내와 딸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각각 보낼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아내에게 남긴 영상에서는 살아있다면 두 딸을 잘 돌봐달라며 다음 생에도 부부로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딸들에게는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다면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모든 것은 아빠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대목을 강조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극심한 분노로 판단력을 잃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영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점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세월이 배신으로 돌아오자 분노가 폭발해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논리였습니다. 아내의 불륜만 없었어도 증인신은 남을 해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변호인은 이 사건을 계획적인 1급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살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잔인하고 냉혹한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부부관계는 이미 끝났고 이혼 이야기도 여러 차례 오갔습니다. 두 사람이 한 집에 산 건 팬데믹과 경제 사정 때문일 뿐이었습니다. 36살의 왕링링은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건 전 새 차와 새 휴대폰을 산 것도 새 출발을 준비한 흔적으로 검찰은 봤습니다. 그녀가 꾸미고 데이트한 건 과거를 정리하고 자신의 삶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아내의 변화를 증인신이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아내가 새 삶을 찾아 떠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 채 의심과 불만을 키웠다는 겁니다. 사건 한 달 전, 증인신은 아내에게 너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불륜은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라는 경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는 그가 미리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건 당일 정황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은 총격 직전 식당 주변을 맴돈 행동을 순간적인 분노가 아닌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움직임으로 봤습니다. 주차장에 자리가 많았지만 그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곧바로 달아날 길을 미리 확보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아내와 리자이밍을 쏠 때도 그는 아내의 머리와 얼굴, 하복부를 겨눴습니다. 검찰은 이를 아내를 향한 복수심과 확실한 살해 의도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이 참혹한 현장 사진과 피해자의 부검 사진을 법정에서 공개하려 하자 징이신의 변호인단은 즉각 반대했습니다. 배심원에게 편견을 심어 공정한 재판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징이신은 돌격소총을 포함해 총기 6자루를 소지했고 총기 은닉 휴대면허도 갖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총기 안전교육도 이수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무기는 암시장에서 개조해 탄창 용량을 늘린 미등록 권총이었습니다. 검찰은 추적을 피하려 기록이 없는 총을 골랐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지금까지도 범행에 사용된 무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은 집에 있던 다른 총기 사진까지 증거로 제출하면 배심원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판사는 이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또 다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범행 직전 징이신이 두 딸에게 집안 금고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입니다. 검찰은 이 정황들이 사전 계획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계획된 방식으로 아내의 새 삶을 짓밟았습니다. 2025년 2월 5일 징이신은 두 건의 1급 살인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58년에서 종신형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석방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중대 살인 사건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요구하지 않고 종신형을 구형했습니다. 두 건의 1급 살인에 따른 형량을 고려하면 법이 정한 범위 안의 판결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그를 상처받은 남자로 묘사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법에는 정신적 이상 상태를 이유로 형을 줄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범행 당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감형될 수 있었지만 배심원단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철저한 계획 범죄였기에 감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징이신 측은 정신 이상을 뒷받침할 의학적 진단이나 증명서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비극은 두 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은 미성년 자녀들은 위탁 가정에 맡겨질 처지가 됐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평생 지우기 힘든 상처가 남았습니다. 무너진 결혼관계는 결국 두 사람의 목숨과 한 가정을 앗아갔습니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당사자들이 제때 도움을 받을 통로가 필요합니다. 가정 갈등을 중재할 제도와 전문 상담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제가 폭력으로 번지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